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2년도 노벨 생리학상 단독 수상자 수반테 파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생리학상 하면 질병치료법이나 현대의학 기술 개발하신 분들께 돌아가잖아요. 근데 파보 박사의 경우는 좀 달랐죠. 현재 질병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에 사라진 인류의 유전자 연구로 상을 받았어요. 청취자님, 대체 어떤 연구였길래 이런 영예를 안게 된 걸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려 했던 그의 여정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요. 병이 아닌 인류를 연구한 과학자, 진화의 기억을 되살리다입니다. 왜 질병 연구가 아닌 이 멸종 인류 유전자 연구가 생리학상으로 이어진 걸까요? 네. 그게 그의 연구가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파보 박사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처럼 지금은 멸종한 초기 인류, 호미닌이라고 하죠. 이들의 유전체, 즉 게놈 전체를 해독해낸 겁니다. 와, 유전체 전체를요?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시간의 벽을 넘는 일이었죠.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게 현재 우리, 특히 유럽인과 아시아인 유전자 속에 네안데르탈인 DNA가 그게 한 1, 2% 정도 남아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1, 2%가 핵심인데요. 이게 그냥 흔적이 아니라 우리 조상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실제로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 즉, 종간 교배가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종간 교배요? 그럼 인류 진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 줄기로 쭉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러 인류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오래된 유전자다. 오늘날 우리 면역체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면역체계요. 네, 면역체계 작동 방식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민감성,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정말요? 수만 년 전의 만남이 지금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니 신기하네요. 네, 현재 우리 몸에 과거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셈이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런 독창적인 연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스웨덴 북부의 유년기, 야생에 깃든 생물학자의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파보 박사 어린 시절이 좀 남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스웨덴 북부의 자연 속에서 보냈다고 해요. 주로 곤충이나 식물 관찰하면서요.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자연의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감수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길러줬다고 합니다. 자연 관찰요? 하긴 그게 나중에 복잡한 DNA 염기 서열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큰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어린 시절에 라틴어나 고대 문헌에도 관심이 많았대요. 오, 라틴어랑 고문어요? 생물학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이게 인문학적 감수성과 과학적 분석력을 결합하는 그의 연구 스타일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감수성이랑 고대 문헌이라는 텍스트를 해독하는 분석력이 같이 자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나중에 유전자라는 새로운 텍스트 해독으로 이뤄진 거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고전 유전학을 넘어서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의 전환입니다. 처음부터 생물학자의 길을 걸으신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대학에서는 원래 언어학이랑 이집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 해독의 매력을 느꼈던 거죠. 이집트학이요? 와, 정말 의외인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DNA 연구로 방향을 확 트신 건가요? 그게 우연히 분자생물학 강의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DNA라는 분자 안에 생명의 역사, 또 인류 진화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운명적인 강의였네요. 네, 그래서 유전자를 마치 우리 몸에 새겨있는 고대의 문헌처럼 본 거예요. 이걸 해독하면 인류의 역사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야, 유전자를 몸 안의 고문서로 봤다는 비유 정말 와닿습니다. 해독 대상을 문자에서 유전자로 바꾼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네 번째 주제가 바로 분자생물학의 문을 두드리다. 박사과정의 첫 실험실 풍경인데요. 박사과정 때 좀 대담한 시도를 했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 지도 교수님 몰래 이집트 미라 DNA 추출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 아닌가요? 네, 거의 그랬죠. 수천 년 된 생물 조직에서 유효한 DNA를 그것도 오염 없이 추출한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렵고 또 당시 학교의 정설은 거의 불가능하다였어요. 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그런데 그걸 시도했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미라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사실상 고대 유전체학, 그러니까 Ancient Genomics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작을 알린 셈이죠. 와, 1985년에요. 비록 뭐 기술적 한계로 완전한 분석까지는 어려웠다고 해도 그 도전 자체가 대단하네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맞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시작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실패를 질문으로 고립, 좌절 그리고 반전의 사고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많았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초기 연구는 학계에서 좀 외면받기도 하고 실험 실패도 잦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미세한 현대 DNA 오염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다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계속 위협했으니까요. 아주 미량의 현대 DNA만 섞여 들어가도 결과 전체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극심한 고립감도 느꼈다고 하고요. 하지만 파보 박사는 이런 실패와 좌절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질문을 찾은 거죠. 왜 실패했지? 오염이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원인을 밝혀내고 아주 엄격한 오염 방지 기준과 실험 방법, 분석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실패를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걸 문제 해결과 방법론 혁신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군요. 네, 실패는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다. 이런 태도랄까요? 결국 이걸 통해서 고대 DNA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집념과 발상의 전환입니다. 실패는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다라는 태도. 정말 인상 깊네요. 여섯 번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해독하다 생존하지 않은 자의 게놈. 정말 이 사라진 인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 전체를 읽는다는 거요. 이건 뭐 거의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파보 박사가 현실로 만들었단 말이죠. 연구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 사라진 존재의 DNA를 다룬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물 속 DNA는 양도 정말 적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손상되고 또 뭐 박테리아 같은 다른 생물 DNA랑 막 뒤섞여서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요. 상상만 해도 힘든 작업이네요. 네, 뭐랄까 비유하자면 진짜 먼지 쌓인 도서관 구석에서 막 찢어지고 바랜 쪽지를 찾아내서 그 내용을 복원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와, 그래서 파보 박사 팀이 크로아티아 빈디아 동굴 뼈 조각에서요. 이 정말 작은 DNA 조각들을 엄청 끈질기게 추출하고 정제해낸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하죠. 수백만 개 DNA 조각을 동시에 읽는 기술인데 이걸 활용해서 마침내 전체 유전체를 복원해낸 겁니다. 2010년에 그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실렸을 때 와, 정말 학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죠. 파급력이 진짜 대단했어요. 그럼요. 그야말로 뭐 센세이션이었죠. 왜냐면 현생 인류, 특히 아프리카 바깥에 사는 사람들 유전체예요. 약 1%에서 4% 정도. 그 정도가 네안데르탈인 DNA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1에서 4%나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같은 동네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로 유전자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교배가 있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였어요. 교배요? 네. 인류 진화가 그냥 쭉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갈래가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과정이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뭐랄까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진 뭐 실패한 사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유산 일부가 바로 지금 당신의 유전자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군요. 생각할수록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일곱 번째, 고대 DNA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창출하다.
이 네안데르탈인 연구가 그냥 놀라운 발견 하나에 그친 게 아니라고요. 아예 새로운 과학 분야를 열었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파보 박사는 고유전체학, 영어로는 페일리오지노믹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생명체의 유전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사실상 만든 거고 또 정립시킨 거죠. 아, 고유전체학. 네. 처음에는 이게 워낙 어려운 기술이니까 회의적인 시각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외부 DNA 오염을 막으려고 정말 극도로 엄격한 실험실 관리 기준을 만들고요. 네. 또 아주 미세하고 손상된 DNA 조각들을 분석하는 정교한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차츰차츰 학문적인 신뢰를 쌓아 올린 겁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유전학자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고고학, 인류학, 생화학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다 같이 협력해야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보 박사 연구소가 이런 융합 연구의 거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됐어요. 이제 고유전체학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밝히는 걸 넘어서서요. 네네. 인류가 언제, 어디로 이동했고 또 어떤 문화를 전파했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데 있어서 역사학이나 인류학 연구에서도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과학이 시간의 벽을 허물고 과거를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8번째, 진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교배.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유전자를 교환했다는 사실, 이게 인류 진화의 오랜 질문에 답을 준 거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다른 고인류들을 그냥 대체하면서 퍼져나갔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거의 섞이지 않았다. 이런 완전 대체 모델이 좀 유력했거든요. 아, 대체했다는 모델이요? 네. 그런데 파보 박사 연구가 이 모델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진 거죠. 1%에서 4%나 되는 유전자 공유는 이게 그냥 우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꽤 큰 수치인데요. 네. 두 인류 집단 사이에 분명히 의미 있는 유전적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과거의 만남이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현대인의 건강이나 생리적인 특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이야, 과거가 현재에 말을 거는 거네요, 진짜.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현대인의 면역 반응 방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질병에 좀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질병 취약성요. 네, 심지어 코로나19 중증 감염 위험하고 관련된 네안데르탈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와, 코로나까지요. 네, 반대로 또 티베트 분들이 고지대 환경에 잘 적응하시잖아요. 그 능력의 일부는 또 다른 고인류인 데니소바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덕분이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데니소바인이요. 아, 네. 그러니까 인류 진화가 그냥 고립된 상태로 발전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들이 만나서 혼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들이죠. 9번째, 게놈이 사회를 바꾼다. 고고학과 의학, 역사와 유전학의 융합. 파보 박사의 연구 성과가 단순히 학계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유전체학 덕분에 인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다시 그리고 농업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심지어 흑사병 같은 옛날 감염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졌는지 이런 걸 밝혀내면서 역사학이나 고고학 연구에 정말 혁신을 가져왔어요. 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유전자로 역사를 다시 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죠. 의학 분야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요. 네,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특정 질병에 더 잘 걸리는지, 아니면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공중보건 정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파보 박사 연구는 유전학, 고고학, 역사학, 의학, 이 서로 다른 학문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학문 간의 벽을 허물었고요. 네. 또 대중적으로도 우리 안의 네안데르탈인 이런 개념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인류의 기원을 좀 더 친근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번째, 스톡홀름의 영광, 과거와 현재가 만난 수상무대.
이 모든 놀라운 업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에 스반테 파보 박사가 단독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상은 파보 박사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가 만들고 발전시킨 고유전 체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 전체가 받은 공식적인 인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분야 전체에 대한 인정.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수상 소식 듣고 엄청 놀라워하면서 겸손한 반응을 보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수상을 예상하고 있었죠. 하긴 그럴 만도 하죠. 시상식 연설에서 했던 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 메시지가 참 우리는 멸종된 존재들의 유전자를 연구했지만 그 유전자는 오늘날 우리 삶에 여전히 말을 건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연구가 가진 의미, 또 그 깊은 철학을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과학적인 탐구가 어떻게 시간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의 뿌리를 밝혀내고 또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의 수상은 어쩌면 과거의 그 잊힌 존재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과학이 보내는 어떤 경의의 표시, 헐사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11번째, 생명의 흔적 앞에서 연구윤리와 과학자의 책임. 파보의 연구가 이 멸종된 존재의 DNA를 다루면서도 그 윤리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 이게 좀 인상 깊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고대 유해를 그냥 연구 샘플로만 본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아,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연구 전에 그 지역 공동체와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문화유산 존중하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건 과학적 호기심보다 존중에 좀 더 무게를 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대인 유전 정보를 다룰 때도 혹시 이게 민족주의적으로 잘못 쓰이거나 유전적 우월주의 같은 걸로 이어질까 봐 경계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과학이 차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아주 확고했어요. 유전적인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걸로 우열을 가리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험실 오염을 막기 위한 그 엄격한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기술적인 정확성 문제를 넘어서서 진실에 대한 어떤 윤리적 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와, 그렇군요. 자, 그럼 12번째. 파보의 이름이 남긴 것. 제도와 교과서에 새겨진 유산. 그의 연구가 그냥 한 번의 성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고대 유전체학이라고 하죠. 이 분야가 파보 덕분에 완전히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주요 대학이나 연구소에 관련 프로그램이 생기고 전용 실험실, 교수진도 생겨났죠. 와, 파보가 정말 길을 닫고 그 위에 제도적인 토대를 만든 셈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렸다면서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네, 맞아요. 유전학이나 진화 관련 단원에서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 현생 인류가 유전적으로 섞였다. 이런 내용들이 사례로 들어가죠. 생물학이랑 역사, 인류학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어허. 그리고 고대 DNA 분석 기술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거나 국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 같은 그런 기술적인 유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3번째. 다윈 이후의 질문을 잇다 동시대 과학자들과의 대화. 파보 연구가 그 동시대 다른 과학자들 연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독창적이었을까요? 동시대 다른 인류 유전학자들이 주로 이제 살아있는 현대인들의 유전체 분석에 집중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파보는 이미 멸종해버린 존재,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주 독창적인 지점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같은 다른 큰 프로젝트들이랑 비교하면 어땠나요? 아, 그 비교도 흥미로운데요. 콜린스나 벤터 같은 분들은 인간 게놈을 미래의 설계도처럼 봤다면요. 네. 파보는 이걸 기억의 아카이브, 그러니까 과거 기록 보관소처럼 본 거죠. 아, 관점 자체가 다르네요. 네.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사라진 존재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려고 한 거예요. 유전자를 단순히 염기서열 정보로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로 보고 또 그 해석에 따르는 윤리적, 사회적 의미까지 깊이 고민했다는 점, 이게 큰 차이죠.
14번째, 지식이 남긴 가장 윤리적인 흔적, 존재에 대한 과학의 책임. 그럼 파보 연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근본적인 유산 혹은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과학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다는 점인 것 같아요. 과거 인류를 그냥 분석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 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학이 이 생명의 흔적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그 책임감을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가 혹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학이 유전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는 결국 우리의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의 연구 덕분에 소위 순수 혈통이라는 신화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과학적으로 드러났죠. 아, 그렇죠. 인류 진화는 혼합과 교차의 과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안의 다양성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가치라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섬세한 감각, 그리고 해석에 대한 책임감, 이게 그의 과학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반테 파보는 사라진 고대 인류의 유전자를 복원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 등 멸종한 호미닌과 현생 인류 간의 유전적 연결고리를 밝혀냈고 이 과정에서 엄격한 연구 윤리와 생명 존중의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고대 유전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출하고 제도화했으며 유전학을 고고학, 역사학, 의학과 융합시키는 동시에 인간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성찰을 촉발했습니다. 파보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과학이 지녀야 할 윤리적 책임과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보여준 선구자입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찬할의 2022년도 생리학상 수상자 스반테 파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23년의 노벨 생리학상 공동수상자 카탈린 카리코와 드로 와이스먼의 동양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